한윤정은 마지막 붓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60년을 살아오며 이토록 서글픈 순간이 또 있었을까?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붓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영혼 조각 같았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 촌스러운 그림들 치우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써야죠. 며느리 김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윤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당신 그림이 가장 아름다웠소라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는데 엄마 은수 말이 맞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동양화가 뭐 대수인가요? 아들 승현의 말에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때 이 아들이 어린 시절 엄마가 그리는 매화를 보며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화가라고 자랑했던 그 아이가 맞나?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은수와 승현의 웃음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다. 펜트하우스의 작은 정원으로 나가자 하얀 백목련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15년 전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였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윤정의 어깨에 앉았다. 당신도 외롭지? 윤정이 꽃잎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올리며 중얼거렸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대학로 작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 앞에서 감탄하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림 그리는 여자와는 결혼 못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붓을 놓았던 것이 벌써 35년 전이었다. 그 후로 윤정은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완벽함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윤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다. 승현과 은수는 회사 이야기에 열중하며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런데 어머님. 은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잖아요. 허리 수술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주 받은 검진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요.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스럽고요. 은수의 말끝이 묘하게 흘렸다. 승현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은수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혼자서 이 큰 집에 계시기도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윤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은수의 진짜 속내를 눈치챌 수 있었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질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다. 백목련이 달빛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살아 계셨다면.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항상 윤정의 그림을 가장 아껴주었다. 결혼 후에도 몰래 캔버스와 물감을 사다 주며 언젠가 다시 그려보라고 격려했다. 문득 남편의 유품 중에 있던 작은 열쇠가 떠올랐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승현과 은수가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와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수술 후에는 거동이 불편해지실 텐데. 은수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야. 회사 일도 바쁜데 간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승현의 답변에 윤정의 손이 멈췄다. 좋은 요양원들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비용은 어느 정도 나와? 한 달에 300 정도 하는데 어머니 적금이랑 연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 집 보증금만 해도 20억은 될 테니까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여유 자금도 생기고. 윤정의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커덕 소리가 났지만 서재의 대화는 계속됐다.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하시겠어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서는 힘드실 거라고 설득하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 명의 집이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거고.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35년을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그리고 10년을 며느리로 모셔온 은수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방문을 잠그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작은 상자에서 그 열쇠를 꺼냈다. 열쇠에 달린 작은 태그에는 강원도 횡성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윤정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평소 잘 다루지 못하는 스마트폰이었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빨라졌다. 강원도 횡성 부동산을 검색하자 여러 업체들이 나왔다. 첫 번째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15년 전쯤에 매매하신 작은 작업실 같은 건물이 있는지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성함과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윤정이 남편의 이름과 열쇠 태그의 정보를 알려주자 상대방이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아, 맞습니다. 이한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작업실이네요. 지금은 한윤정님 명의로 상속 처리되어 있고요. 숲속에 있는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윤정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작업실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혹시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이 전원생활 하려고 많이 찾고 있어서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한 5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억이라는 돈이면 수술비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30대 초반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시절. 매일 새벽까지 붓을 들고 있던 그 열정적인 시간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다시 그릴 수 있을까? 윤정이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35년의 공백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승현과 은수에게 말했다. 며칠 시골에 다녀올까 해. 시골요? 갑자기 왜요? 은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옛날 친구네 놀러 갔다 올게.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승현이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윤정은 그의 눈에서 안도의 빛을 읽었다. 며칠 집을 비워주면 오히려 좋다는 표정이었다. 괜찮아. 며칠이면 돌아올게. 그날 오후 윤정은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화장대 거울을 보았다. 60대에 접어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가방 깊숙이 남편의 열쇠를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목련 나무를 바라보았다. 잠시만 기다려. 곧 돌아올게. 꽃나무에게 속삭이고는 집을 나섰다. 강원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윤정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을 벗어나 산과 들이 펼쳐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언제부터 이런 자연을 제대로 본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횡성에 도착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전화로 통화했던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이한수님 부인이시군요. 남편분이 참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작업실 정말 운치 있는 곳이에요. 사장의 차를 타고 산길을 20분 정도 올라가자 작은 통나무집이 나타났다.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담한 건물이었다. 여기가 그 작업실입니다. 윤정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15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흘러나왔다. 작업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윤정이 작은 비명을 질렀다. 벽에 걸린 그림이 보였다. 자신이 35년 전 붓을 놓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었다. 백목련을 그린 그림. 이걸 왜 여기에? 남편이 몰래 가져와 걸어둔 것이 분명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다. 윤정의 이름이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았다. 사랑하는 윤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을 포기하고 살림에만 매달릴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꺾어버린 것 같아서. 이 작업실은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붓을 들고 싶을 때를 위해 마련해둔 공간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작품인 이 백목련 그림을 보며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이한수. 편지를 읽고 윤정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었다니.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작업실 매매 말고 당분간 그냥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어차피 부인 소유니까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전기나 수도는 관리비만 내시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그날 저녁 윤정은 작업실에서 밤을 보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 좋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승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있어.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며칠 더 있을 것 같아.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윤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다음 날 윤정은 횡성 시내에 나가 미술용품점을 찾았다. 35년 만에 들어서는 미술용품점이었다. 붓과 물감, 화선지를 하나하나 고르는 윤정의 손이 떨렸다. 화선지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젊은 점원이 물었다. 백목령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 그러시면 이 화선지가 좋을 것 같아요. 번짐이 적어서 세밀한 표현에 좋거든요. 점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윤정은 필요한 재료들을 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작업실로 돌아와 화구를 정리했다. 벽에 걸린 35년 전의 백목령 그림을 바라보며 윤정은 새로운 화선지를 펼쳤다. 첫 번째 붓질이 가장 어려웠다. 35년의 공백이 느껴졌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붓질을 이어가며 점차 감각이 돌아왔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붓을 쥐는 법, 물감을 푸는 법, 농담을 조절하는 법.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윤정은 붓을 들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몰입의 시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림과 자신만 남은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은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백목령뿐만 아니라 작업실 주변의 소나무, 야생화, 새들까지. 35년 동안 억눌렸던 창작 욕구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승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좀 더 있을 것 같아.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시면. 은수도 걱정하고 있어요. 윤정은 속으로 웃었다. 걱정이 아니라 언제 돌아와서 요양원 갈 준비를 하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승연아, 내 엄마.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물론 알죠. 그래. 그럼 됐어. 곧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윤정은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법무법인 정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며칠 후 변호사가 강원도까지 찾아왔다. 윤정은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했다. 그 집은 남편이 윤정 명의로 해둔 것이었다. 부인 정말 이 집을 아드님께 증여하시려는 겁니까? 시세가 20억은 넘을 텐데.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윤정이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다. 제가 원할 때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서울을 떠난 후에 등기 접수를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미리 연락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아드님이 받고 나서 놀랄 거예요. 그날 오후 윤정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행 가방이 아니라 그림들이 든 작품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승영과 은수가 반겨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왔어. 윤정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런데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다시 상담받으러 가야 하지 않아요? 은수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내일 병원에 가볼게. 그날 저녁 윤정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다. 승영과 은수는 맛있게 먹으며 내일 병원 이야기, 수술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수술 후에는 재활 기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윤정의 차분한 대답에 은수와 승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쉽게 설득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식사를 마치고 윤정은 백목련 나무 아래에서 서 있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윤정이 꽃잎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날 밤 윤정은 강원도에서 그린 그림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일주일 만에 그린 작품이 무려 15점이었다. 3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손놀림이 자연스러웠고 그림마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의사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수술 후에는 몇 달간 도움이 필요할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윤정은 인사동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는 인사동이었다. 작은 갤러리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요즘 그림 시장이 어떤지 살펴봤다. 한 갤러리에서 젊은 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요즘 중장년층의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인생의 깊이가 담긴 작품들을 찾는 분들이 많고요. 혹시 개인전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좋은 작품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마음의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다. 그날 저녁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 내일이면 등기 서류가 접수될 것이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승연이 물었다. 한 달 후에 수술하기로 했어. 수술비는 얼마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은수가 끼어들었다. 한 2천만 원 정도. 아,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그런데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동안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연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좋은 요양시설들을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사들도 있고.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 순간 은수와 승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생각보다 쉽게 설득될 것 같았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실 거예요. 요즘 요양시설들 정말 좋아졌거든요. 응. 윤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이 준비해준 선물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그림 케이스. 그리고 35년 전 마지막 작품이었던 백목련 그림. 승연과 은수는 출근 준비로 바빴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에 같이 요양시설 팸플릿 보실까요? 은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저녁에 보자. 윤정은 집을 나서며 백목련 나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꽃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잘 가 얘들아.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강원도 행버스표를 끊으며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서류 접수는 잘 되었나요? 네, 오늘 오전에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드님께는 오늘 오후에 등기 서류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을 보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등기 서류 배달부가 도착했다. 은수가 문을 열었다. 등기 서류 배달 왔습니다. 등기요? 저희가 주문한 게 없는데. 하지만 주소와 이름이 정확했다. 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승연에게 전화했다. 여보, 집에 등기 서류가 왔는데 뭔지 알아? 등기? 나도 모르겠는데. 뜯어봐. 은수가 서류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부동산 등기. 이 집이. 어머니가 당신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셨어. 승연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확인했다. 분명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
한윤정에서 이승현으로.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걸. 그런데 이상해. 어머니가 이 집 주인이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이 집이 회사에서 제공해준 사택인 줄 알고 있었다. 승현이 급하게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시골에 와 있어. 엄마 집에 등기 서류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평온했다. 아, 그거? 너한테 집을 주는 거야. 엄마, 이 집이 엄마 집이었어요? 응. 아빠가 내 이름으로 해뒀었지. 승현과 은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엄마 갑자기 왜? 승현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야. 이제 너희 집이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말이야. 윤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는 이제 너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 어디 계세요? 가서 뵐게요. 아니야. 당분간 만나지 말자. 전화가 끊어졌다. 승현이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지? 은수도 당황스러웠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는데. 그런데 잠깐. 승현이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집을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면 매매 대금은? 그러게. 어머니가 받으신 건가? 두 사람은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봤다. 그 펜트하우스의 시세는 대략 20억이었다. 20억. 은수가 중얼거렸다. 그 돈이면 강원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했다. 강원도 작업실에서 윤정은 핸드폰을 꺼두고 붓을 들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백목련 그림을 벽에 걸고 새로운 화선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다른 백목련을 그렸다.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당당히 피어있는 모습을. 붓질 하나하나에 35년간 억눌린 감정이 녹아들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도 모두 그림 속에 담겼다. 며칠 후 승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다가 답장을 보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오래 의존해서 살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두었다. 한 달 후 윤정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강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작업실 일부 땅을 매각한 돈으로 충당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윤정은 작업실에서 요양을 했다. 매일 조금씩 붓을 들며 재활을 겸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치료였다. 석 달 후 윤정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린 작품이 30여 점에 달했다. 이제 전시회를 열어볼까? 윤정은 인사동의 그 갤러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석 달 전에 개인전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기억나요? 작품 준비는 어떻게 되셨나요? 30점 정도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주일 후 윤정은 작품들을 들고 갤러리를 찾았다. 갤러리 관장은 작품들을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정말 3개월 만에 그린 작품들인가요? 네,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깊이 있는 그림을. 특히 이 백목련 시리즈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관장은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다. 작가님, 개인전 날짜를 잡을까요? 한 달 후 어떠세요? 개인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윤정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 30대에 열었던 첫 개인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때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면 이번에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전시 제목을 백목련 아래서 마이너스 다시 피어나는 꿈으로 정했다. 개인전 개막일 전날 밤 윤정은 작업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벽에 걸린 35년 전 그림과 최근 작품들을 비교해보니 기법은 그대로였지만 깊이가 달랐다.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그림에도 담기는구나. 다음 날 개인전이 열렸다. 윤정은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갤러리로 향했다. 관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가님, 이 백목련 그림들 정말 아름다워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하며 질문을 던졌다. 윤정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했다.
35년 만에 다시 붓을 든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져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다. 작품 몇 점이 현장에서 판매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35년 만에 다시 붓을 든 화가 한윤정의 재기. 인생 2막을 열어가는 60대 여성 작가. 신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시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후 윤정은 강원도 작업실에서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승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석 달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였다. 엄마. 승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응. 엄마 신문에서 봤어요. 개인전 하셨다면서요? 응 했어. 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말해서 뭐해? 너희들이 관심 있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승연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엄마의 꿈을 짓밟고 부담스러워하고. 정말 죄송해요. 승연아.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도 깨달았어. 내가 너희한테 의존하며 살았다는 걸. 내 인생을 너희에게 맡겨버렸구나 싶었어. 엄마. 이제 엄마는 내 삶을 살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정말 행복해. 엄마 집에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윤정은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목련 나무를 바라보았다. 강원도에도 백목련을 심었던 것이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 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다. 승연아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요? 응. 아빠가 엄마를 위해 준비해 둔 곳이야. 여기서 그림 그리며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 언제 뵐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하지만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지는 마. 승연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았다. 몇 주 후 승연과 은수가 강원도를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존경의 빛이 있었다. 어머니 이곳이 정말 아름다워요. 은수가 작업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어머니 그림들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괜찮아. 나도 몰랐으니까. 윤정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여기 공기 좋고 매일 그림 그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의 재능을 몰라봤다는 게. 승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때는 그래야 할 때였어. 너희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윤정은 창밖에 백목련을 가리켰다. 저 꽃도 봐. 피는 시기가 있어. 너무 일찍 피려고 하면 추위에 얼어 죽고 너무 늦으면 여름 더위에 시들어.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야. 어머니. 나는 지금이 내 꽃을 피울 때인 것 같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윤정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저녁을 먹으며 진짜 가족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다음 개인전은 언제 하세요? 내년 봄에 또 할 예정이야. 이번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해볼까 해. 저희도 꼭 가겠어요. 그래 와서 봐줘. 승연과 은수가 돌아간 후 윤정은 홀로 백목련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달빛이 하얀 꽃잎들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남편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준비해준 이 공간에서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요. 이제야 알겠어.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였던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백목련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다. 마치 남편이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윤정은 일어서서 작업실로 들어갔다. 새로운 화선지를 펼치고 붓을 들었다. 오늘 밤에는 달빛 받은 백목련을 그려보고 싶었다. 첫 번째 붓질을 하는 순간 윤정은 확신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1년 후 한윤정의 두 번째 개인전 사계절 백목련이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전시장 한쪽에는 1년 전 신문 기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35년 만에 붓을 든 화가, 인생 이막의 아름다운 도전 등등. 작가님,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정이 미소 지으며 반문했다. 더 자유로워 보이세요. 그림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요. 누군가 좋아할지 팔릴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그릴 거예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백목련처럼 계속 새로운 꽃을 피워낼 거예요. 전시회 한쪽에서 승영과 은수가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며 뿌듯해하는 모습이었다.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화가십니다. 정말요? 이 작품들이 모두 어머님 작품인가요? 네, 60대에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전시회가 끝난 후 윤정은 강원도 작업실로 돌아왔다. 집 앞에 심은 백목련이 만개에 있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 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자란 모습이었다. 윤정은 꽃나무 아래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에는 미래의 백목련을 그려보고 싶었다. 더 크고 더 당당하게 피어날 백목련을. 사람도 꽃과 같은 거구나. 윤정이 중얼거렸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서 피어나는 거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지금 이 순간 피어나고 있었다. 붓을 들어 첫 줄을 그으며 윤정은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35년 늦었다고 포기하려던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백목련은 언제든 다시 필 수 있다고.